37번에서 41번 문제. 요 지문은 철학과 관련된 비문학 지문이었어요. 문제는 어렵지 않았는데 지문에 대한 접근이 좀 어려웠다라고 보입니다. 아이들이 주체의 주관적인 욕구, 객관화, 물질화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얘기처럼 다가오지 않아서 좀 어려움을 느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한번 지문을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일단 본다면 여기 3이 있어야 되는데 3은 못 쓰네요. 4개 달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경치 좋은 곳에 누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꿈꿔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상에는 1. 즉 노동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깔려있다. 노동 얘기.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인간은 노동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켜왔고 이런 점에서 노동은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철학자들은 이런 인간의 노동에 어떠한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했을까? 이어진 내용은 노동에 대한 철학적인 관점을 설명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로크, 두 번째 헤겔 보이지 않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르크스. 이 세 사람의 관점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로크는 노동을 소유의 권리와 관련해 설명했다. 로크는 신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인간에게 자연을 공유물로 주면서 동시에 인간이 신의 목적대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성도 주었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런데 그는 신이 인간에게 공유물로 주지 않은 유일한 것이 신체이기 때문에 각자의 신체에 대해서는 본인만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이렇게 신체가 한 개인의 소유라면 신체 활동인 노동 역시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이 공유 상태인 어떤 사물에 노동을 부여하는 것은 공유물의 배타적인 소유권을 첨가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노동을 통해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로크는 모든 노동이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왜? 로크에게 노동은 단순히 신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편의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자연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삶과 편의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자연을 이용해야만 그러한 노동이어야만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만약에 어떤 개인이 신체를 사용해서 공유물을 인류의 삶에 손해가 되도록 만든 경우 그것은 노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언제? 인류의 삶에 손해가 됐을 때는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공공의 장소, 대중이 함께 이용하는 공원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노동력을 사용해서 그 꽃들을 다 뽑고 자기의 작물을 심었다 한다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죠. 인류의 삶에 손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삶과 편의에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꽃을 다 뽑아버린 그런 노동은 인류의 삶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한편 헤겔은 그랬어요. 헤겔 얘기 나오네요. 노동을 사적인 소유권의 근거를 넘어 주체와 객체가 통일되는 과정이다. 또 인간이 자기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계기라고 주장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게 바꾸어서 필요한 물품과 적절한 생활 환경을 마련하며 생명을 보존한다고 보았다. 이때 자립성을 지닌 객체는 주체의 노동에 저항하기 마련인데 객체의 자립성은 인간의 노동에 의해
일정하게 제거되고 약화되어 주체에 알맞게 변화된다. 한편 주체는 노동 과정에서 객체에 내재된 질서나 법칙을 일정 정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욕구나 목적을 객체 속에 실현한다. 그 결과 객체는 주체의 노동으로 사라지거나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무관한 것에서 인간을 위한 노동산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체는 객체 안으로 들어가고 객체는 주체의 고유한 형식을 받아들이게 된다. 해겔은 이처럼 노동을 통해 주체가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내는 것을 자기 대상화라고 보았다. 결국 주체와 객체는 서로 분리 고립되어 있다가 노동을 통해, 그죠? 우리 계속 얘기하죠. 노동 산물 속에서 통일되어 가며 주체는 그 속에 실현된 자기 대상화의 정도에 따라 자기 의식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큰 아들이 9살인데 어렸을 때부터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눈이 오면 눈사람을 만들고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아이클레이로 뭔가 만들고 손으로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눈으로 만들 때는 눈의 그 자립성에 따라서 눈 속에 내재된 어떤 질서나 법칙을 일정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객체 속에 자신의 의도를 표현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아들은 그 눈사람을 만들면서 어떤 자기 대상화를 한 거예요.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실현한 그 객체가 눈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눈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썰매를 타고 오니까 눈사람을 누가 지켜주지 않았어요. 다 이렇게 해체되고 분리됐는데 그것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구나. 노유리가 자기 자신을 이 눈사람에 대상화했구나. 자기 대상화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해겔은 노동산물이 주체의 소유지만 여전히 주체와 분리되어 있고 주체를 완전히 표현하지도 못하기에 노동을 통한 주객통일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어요. 그래서 한계점이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 사물과 나는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번째, 마르크스 볼게요. 마르크스는 해겔의 노동관을 수용하면서도 수용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외부의 대상인 자연을 가공하여 인간 욕구와 자기 실현에 알맞는 인간에 대한 자연 만든다고 보았다. 그래서 서양 철학은 일단 자연을 이용하는 대상, 가공하는 대상으로 봅니다. 동양에서는 어떤 자연과의 합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서양에서는 자연을 이용하고 가공하고 어떤 인간화시키는 그런 대상으로 봅니다. 계속 볼게요. 결국 그에게 노동은 객체에 인간적인 형식을 부여하기 위해 자연적 소재의 형식을 부정함으로써 주체의 주관적인 욕구나 목적을 대상으로 객관화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공된 대상에는 주체의 형식이 부여되고 주체의 욕구나 목적 등은 물질화되어 구체적인 노동산물이 된다. 그 결과 인간은 노동을 통해 만들어낸 노동산물에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기의식과 정체성을 확보하게 된다. 더 나아가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개발하여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획득하면서 자아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노동이 가장 현실적인 주객통일의 방법이자 주객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인간의 자아 실현의 과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다만 그는 노동을 통한 주객통일의 한계가 사회 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며 노동을 통한 자아 실현의 완성을 위해서는 사회 구조의 변형 이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죠. 사회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7번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루크는 신이 인간에게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성을 부여했다고 주장했죠. 자, 해겔은 인간이 동물과 달리 자연을 자신에게 맞게 바꾸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연을 목적에 맞게 뭔가 물품과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여 생명을 보존한다고 봤죠. 그리고 자기의식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봤습니다. 3번, 헤겔은 인간이 노동을 통해 자신을 객체 속에서 나타내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세 번째 문단을 보면 실현된 자기 대상화의 정도만큼 자기의식을 확보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다음 마르크스는 노동이 인간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구체적인 노동에 의한 산물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다 라고 했죠. 5번 마르크스는 노동이 주객 통일을 완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회적 구조의 한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사회적 구조에 한계가 있다라고는 지적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이 되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38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한 것은 기억은 누구에 대한 얘기였냐면 그의 맞아요. 소유와 관련된 소유권이 소유권. 인간의 삶과 편의에 도움이 된다면 그 소유권은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었고요. 헤겔의 입장인데요. 이때 소유는 노동 산물인 건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주객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통일되는 과정으로 노동을 보고 있었죠. 하지만 완전한 통일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본다면 그 둘의 소유는 공통점이 노동을 바탕으로 한 소유예요. 그래서 2번,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모두 인간의 노동을 성립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게 정답이죠. 자, 39번 볼게요.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보기를 보면 캐릭터 아티스트를 꿈꾸는 A씨가 관련 공부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 예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비사에 입사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유명한 몇몇 캐릭터만 반복적으로 그리는 현실에 염증을 느끼고 캐릭터 아티스트로서 더 성장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C사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 이후 그는 다양한 종류의 캐릭터를 마음껏 변형해 그리는 동시에 여러 동물들의 모습을 관찰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캐릭터를 창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유를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게 돼요. 1번부터 볼까요? A씨는 노동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객체 속에 실현하려고 노력해왔죠. 맞아요. 그리고 노동을 통해 자신의 형식을 부여한 노동산물을 만들었죠. 맞아요. 노동을 통한 캐릭터의 창작. 그죠? 그리고 A씨가 제한된 캐릭터를 그리는 동안 염증을 느꼈던 이유는 자기의식 확보에 대한 갈증 때문이다. 자아 실현에 대한 갈증. 볼 수 있겠죠. A씨가 직장을 옮긴 것은 노동을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자유를 확장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이다. 정확합니다. 정확히 맞는 표현이죠. 자, 5번 A씨가 예술학교에서 공부한 기간은 외부의 대상이 자연의 형식에 맞게 자신의 목적을 객관화시킨 것이다. 아니죠. 그죠? 네 번째 단락에서 자연적 소재의 형식을 부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5번은 적절하지 않는 설명입니다.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과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를 보면 제레미 리프킨의 견해가 나타나네요. 제레미 리프킨은 책을 많이 썼어요. 노동의 종말, 또 그 엔트로피 법칙, 또 우리가 앞에서 본 한계비용과 관련해서 한계비용 제로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죠. 자, 이 사람이 첨단 과학기술이 생산수단에 접목되는 상황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을 예언했다. 그는 노동의 종말이 긍정적 플러스 여가적인 삶의 증대, 부정적으로는 대량 실업, 정체성의 실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대량 실업의 피해자들을 위해 사회적 경제 부분의 일자리 공유 전략, 일자리를 공유하는 전략을 가동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삶의 이유를 찾고, 노동을 통해서 삶의 이유를 찾고 또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노동을 긍정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찾는 자아 실현의 통로로 보고 있는 것이죠.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윗글에 로크와 헤겔 그리고 마르크스도 노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인간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노동이 기여한다. 그래서 노동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 41번. 문맥상 A, E와 A에서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 볼까요? 노동을 통해서 인류의 삶에 손해가 되도록 공유물을 만든 경우 그것은 노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가 나타나야 돼. 그죠? 사용과 편의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나타나야겠죠. 그런데 A 부분 보니까 공유물에 첨가한 노동이 아니므로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공유물에 노동을 가해도 노동을 첨가해도 그것이 인류의 삶과 편의에 도움을 되지 않는다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문제 해설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답률이 높았던 두 개의 지문 함께 보고 왔습니다. 나의 독해력 무엇이 문제일까? 비문학의 본질은 사실 독해와 분석입니다. 정보를 빠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서 해설지 분석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풀 때의 나의 어떤 머릿속의 구조들을 또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독해야 독할 수 있다. 개념과 개념과의 관계를 끝까지 이해될 때까지 독해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교과서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짠.